일본 나가사키 현의 한 섬에 최근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일본 각지는 물론 그곳을 찾는 해외 관광객도 늘었다. 관광객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약 2년 전부터였다. 普段もこんなに人いっぱいいるんですか？そうですね。今日午前中は190名で、午後が150名だったので、週末はいつもこんな感じ？結構ですね。団体さんが入ってきて、団体さんが入ってきてる。 나가사키 항에서 남서쪽으로 17.5km 떨어진 곳. 배로 30분쯤 달리면 망망대해에 떠있는 낯선 섬. 2015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시마, 또 다른 이름은 군함도다. 위에서 내려다본 섬의 모양이 일본 군함을 닮아 불려진 이름 군함도. 콘크리트 옹벽과 회색빛 거물로 가득한 군함도는 바다 위에 세워진 거대 석탄 도시였다. 군함도는 바위와 작은 풀 외에 생명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섬 곳곳은 독특하고도 기이한 풍경이 가득하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1916년. 이 섬에 일본 최초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가 빽빽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大正5年作られた日本で初めての鉄筋のアパート、日本最古のアパートだ。100歳を超えました。そして今皆さんが見ている風景のこれが44年前のこの場所の風景です。子供たちが水着とプールに向かってますね。右真ん中に板の建物がほとんど変わってません。この島の電化製品の普及、昭和30年代でそれができたのはこの島は電気、ガス、水道、住宅費ほとんどタダに近かったんですね。昭和40年代でも20万近くの給料もらってざらみました。かなり裕福でもあったんですね。 바닷속에 매장된 다량의 석탄을 일본 미쓰비시사가 개발하면서 일본의 산업도 크게 발달했다. 관광 해설사는 일본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소개하고 있다. だから三菱になったからこういった建物が作られていったわけですね。で一番高いアパートがあれが三菱の幹部エリートのアパート。なんか変なのが映ってるでしょ。端っこにあれ監視カメラですよ。今皆さん方全員映像撮られてますよ。あれが三菱の幹部エリートのアパート30軒もあるんですよ。トイレもお風呂もついてますよ。トイレは水洗トイレですよ。 1955년 일본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당시 군함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黒く輝く素晴らしい石炭を掘る甲府の顔はさすがに喜びに満ちています. 일본인 광부들이 군함도 생활과 석탄 채굴 과정을 세세하게 소개했다. 학교는 물론 영화관, 당구장, 수영장 등 각종 편의시설까지 갖춘 섬. 메이지 시대 이후 가장 발달된 도시 중 하나이자 산업혁명의 유적이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일제강점기의 참상을 떠올리게 하는 섬이다. 1943년에서 45년 사이 군함도에 살고 있던 조선인은 최대 800명. 군함도 관광 코스에 포함되지 않는 출입 금지 구역 중 북동쪽 옹벽 근처에 당시 집단 합숙소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일본 식민 지배 하에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의 숙소였다. 일본의 영광스러운 역사만 소개할 뿐 그 어디에서도 강제징용이라는 말을 찾을 수도 또 설명을 들을 수도 없었다. 彼女は少し韓国から来たんですけど、お話を聞きたいことは一つ。いつじゃなくてそれ1945年の時のそういう事実だったらそういう話です。質問ですよ。僕は通訳するんだけど、そういう話、強制旅行という話はなかったですか？これはしません。事実しか話しません。 나가사키시에서 만든 군함도 소개 책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부끄러운 역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나가사키 시청 관계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観光課で作られてるんですかこれ？そうですね。こちら。 여기서 만드는 거 맞아요.
この辺りの、内容、どこまで書くかとかっていうところはやっぱりその今の、国の判断とかの検討を、加味したりとかですね、しているところもあるので、確実なところを一応載せてるっていうところだと思います。 군함도 맞은편 바닷가 마을. 제1조선인을 돕는 시민단체의 신카이 씨는 우리를 작은 묘비로 안내했다. 看護師民海難者の無縁仏です。海難者と言ってますけども、事実上ですね、このちょうど正面に軍艦島が見えます。おそらく軍艦島から、脱走してで海を渡って逃げようとしてそこのところで多分亡くなられた方を、 강제 노역을 견디다 못해 군함도를 탈출하려던 조선인들은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주거미들 이곳으로 떠내려왔다. 역사는 감춘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일본이 저지른 강제징용의 역사, 그 증거는 바로 군함도에서 살아 돌아온 이들이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누구요? 예, MBC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MBC? 네. 문화방송? 네. 김영석 할아버지는 74년 전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1943년 음력으로는 10월 20일 날이고 양력으로는 11월 17일이요. 나를 이장이 불러가지고 지정장이 나왔으니 이 사람들 따라가라 그래요. 미쓰비시 타구강에서 너무 인수하러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한테 잭소리도 못 오죠. 추억에가 사람들이 다 타고 있었어. 그 사람들이 이제 나가철로 지경에 끌려간 사람들이고 같이 간 거지. 내 번호가 가네모토 고기지 연세여약고 주6만 그래요. 4416번 내 번호가.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국가 총동원법이 시행되면서 강제징용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도착한 곳은 군함도의 해저 탄광이었다. 바다 밑 1000m의 깊이, 허리조차 펴기 힘든 좁은 탄광. 주로 조선인들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갱도 끝 막장에서 일했다고 한다. 나는 굴진부에서 일했어. 굴진이 뭐냐면 굴을 뚫고 들어가는 거. 다른 차들이 들어도 이렇게 말하자면 길내는 부대지. 굴 속에 길을 내는 부대예요. 이 탄광 안에가 어찌나 더운지 팬티 하나 입고 나누고만 입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땀이 흘리면 자꾸 거기 탈가를 묻은 손으로 눈을 닦고 이렇게 눈이 못쓰게 돼버리고. 일본식 속옷만 걸친 채 한 번 들어가면 12시간을 내리 일했다. 김영석 할아버지는 한여름에도 두툼한 이불을 덮어야 할 정도로 몸이 상했다. 탄광에서 일한 뒤 눈에도 이상이 생겼다. 지금은 코앞에 효자손도 찾지 못한다. 2년 동안 군함도에서 탄을 캐며 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징용돼 끌려온 조선인들은 단순한 탄광 노동자가 아니었다. 아 무서워. 무서워. 매 안 맞으려니까 하란 대로 해야 돼. 굽돌이 그리고 그러다가 반대하게 되면 구두발로 차이니까 아파서 못 견디니까 그걸 이제 할 수가 없지. 김치였어. 그래서 나보고 형님이라고 그러는지 그 동수이는 못 나오고 말았어. 거기서 죽었을 거야.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 못 나와. 해방 후 고향 땅을 밟았지만 지옥섬,
군함도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었다. 지금도 이따가면 하지마에서 그 겪은 꿈이 나타나더라고. 그 전에 겪었던 것이 되풀이된 꿈이에요. 아. 아이고, 하지마. 군함도 하시마 탄광에서 6115번으로 불렸던 최장섭 할아버지. 이런 모습이요. 사면이 받아요. 뭐 그러더라고. 아 탄차지. 탄차? 아 탄차. 저 이거 탈았잖아요. 이거 타고 왔다 갔다 하셨던 거예요? 아 보니까 생각나세요? 생각나니. 아이고 저 밑에서 살았으니. 1943년 강제징용 당시 할아버지는 서당에 다니고 있었다. 몇 살이셨어요? 16살이요. 16살이요? 예. 16살. 어머니가 그 하멜역장에 나와가지고서는 기차에다 절을 하면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참 애원을 하고 그 애통을 느꼈습니다. 주로 삼시 꾀묵밥인데 꾀묵밥이라는 것은 콩가루를 띄워가지고서는 그걸 빻아가지고서는 우리 식사를 대용을 했다고. 뭐가 제일 드시고 싶으셨어요? 노다지 드시고 싶은 건 쌀밥에다 고기 한번 먹고 살았으면 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뗏목을 만들어 헤엄치며 도망했으나 할아버지는 군함도에서 겪은 일을 기록했다. 고통스럽지만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심지어는 그 뗏목을 맹글어 가지고 육지로 나가려고 육지로 도망하다 못하고 그냥 잡혀 다 왔어요. 그래 그냥 고문을 외놈들한테 그냥 되게 당하고 그냥. 어떤 걸로 고문을 당하셨어요? 그 고무줄 가와줄 그거 막 살이 묻어나고 그냥 피가 묻어나가요. 뭐 그걸로 훌이 되는데 말할 수도 없어요. 채찍 같은 걸로요? 네. 아이고 살인마도 유만무득이지 그냥. 군함도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이 몇 명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현재 살아있는 강제징용 생존자는 6명뿐이다. 그 하시마라는 데가 그냥 군함도가 지긋지긋한 섬이에요. 우리에게는. 식민지 조선인의 아픔이 묻어있는 군함도. 이곳을 방문했던 한 시민단체는 군함도 입항 전 일본 우익단체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 아무튼 우익이었던 거 봐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거 기껏 요거 놓고 하는데 안다 우소가 지켜야 봐라. 조국의 아들까지 손자 손녀들이 술잔을 올립니다. 투명 맛이 없어서 교가 자도 오게 돼. 교가 오게 돼. 군함도가 보이는 곳에서 작은 채를 올리는 내내 일본 우익단체의 항의는 계속됐다. 결국 그날 시민단체는 군함도에 들어가지 못했다. 교가 자도 오게 돼. 첩잡하죠.
강제 동원돼서 정말 목숨을 잃고 신체 부상을 입은 정말 그 비극적인 현장이 그러한 역사적 사실은 모두 묻어버린 채 그런 관광지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피해자들을 농락한 것이죠. 또 한 번. 군함도뿐 아니다. 나가사키 조선소, 야하타 제철소 등 메이지 시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으로 2015년 당시 유네스코에 등재된 곳은 모두 23곳. 그중 7곳에서 조선인들이 강제 노역을 했다. 가해국으로서의 부분은 면죄부를 싹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문제죠.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거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거죠. 인류 보편의 가치라는 게 평화, 인권 이런 거예요. 근데 평화, 인권이 가장 무참하게 묵살된 곳이고 제철업, 조선업, 그다음에 석탄업 이렇게 3가지 종류죠. 이게 전부 다 전쟁을 지원하는 업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유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한쪽 큰 주축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거는 산업혁명유산 중에서도 좀 이게 군수 내지는 전쟁 내지는 이제 이런 유산으로 보는 게 지난 2015년 7월 5일 유네스코는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등재의 조건으로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2017년 12월 1일까지 그 진행 과정을 보고하라고 권고했다.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40s at some of the sites, and that during World War II, the government of Japan also implemented its policy of requisition. Japan is prepared to incorporate appropriate measures into the interpretive strategy to remember the victim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center. Für angenommen erklären kann. 당시 일본 측은 유네스코의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일본 대사의 발언을 통해 사실상 강제 노역을 인정한 것이다. 조건부 등재가 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동원이라는 그런 역사의 어두운 역사의 전모를 밝히는 것을 소위 이제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인포메이션 센터에 그럼 역사의 전모를 밝혀라라고 하고 그게 2년 되는 해입니다. 올해 11월 달에. 하지만 일본 측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역사를 외면했다. 유네스코 등재 직후 일본 외무성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Forced to work との表現等は強制労働を意味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아베 총리도 직접 나서 강제 노역 사실을 부인했다. 工場なんかで働きたい。もちろんそういう人もいたかもしれませんが、そうでなくてもこれ徴用されますから。 일본이 아마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이거를 어떻게 약화시킬 것인가? 이행의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단은 12월 달 그 이행 보고서를 일본이 어떻게 내는지 또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에 따른 또 미진하다면 그 미진함에 대한 항의나 보완 조치에 대한 어떤 요구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한일 합병이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인 징용 역시 강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その徴用の時ね、これよく韓国では強制徴用、強制労働というふうに、理解されている人もいますけども、当時の国際法的には、この条約的にはね、戦争の時には徴用できるというふうに、規定されているのでですね、その違法な行為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日本統治下にあったからですね。 일본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함도 안에서 조선인을 학대, 차별한 사실도 부정했다. すごいちっちゃい島でね、そういうのがあったら皆さんね、子供ながらに覚えているはずですよね。 혹시 그러면 징용을 갔다 왔다는 한국 사람과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은 있어요? 僕はないですね。 자기는 없다고 하십니다. 働いてもらわないと、元気で働いてもらわないと困るわけですから、そんな虐待とかね、そういうふうに働けなくなったら困るのは企業でしょ。 아버님 거기 가고 싶어서 가셨어요? 아니야. 가고 싶어서 누가 어째 낯선 타타가까지 가길래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도 잘 마음대로 그래라니까. 일본에서는 강제징용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역사를 속여서는 안 되거든. 역사라는 건 곧 닥쳐오는 미래의 지향인데 말이요. 그걸 숙이고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내가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일본 나가사키현을 찾은 이봉렬 씨. 그는 1943년 강제징용을 당했다는 삼촌을 찾기 위해 일본을 수차례 방문했다. 21살에 일본으로 끌려간 뒤 소식이 끊긴 삼촌의 생사를 한동안 알 길이 없었다. 그는 어린 시절 삼촌을 기다리던 할머니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할머니께서 해다 가면 그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해가 어슬프면 혹시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가 싶어서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일본의 시민단체로부터 건네받은 사망자 명부에서 삼촌의 이름을 찾았다. 삼촌은 탄광에서 일한 지 불과 1년 만에 사망했다. 사망한 곳은 군함도 탄광이었다. 팔을 헛대가지고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갱 밑으로 떨어져서 사망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소식을 못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못 받았으니까 기다렸지. 군함도에서 사망한 조선인들의 유골은 어떻게 됐을까? 탄광이 폐수될 무렵 촬영한 한 영상물에 단서가 있었다. 戦争が始まれば勝利を信じて増産に励んだ。増産に次ぐ増産は朝鮮人をも乗組員に加えた。強制連行という暗い影である。殉職者名簿の中には朝鮮人労働者の名も見える。 1974년 탄광이 폐쇄되자 군함도에 있던 유골을 근처의 섬 다카시마로 옮겨왔다. 유골은 각각 함에 넣어 다카시마 위령비 아래 보관했다. 그리고 의식에 따라 위패와 명부를 모두 태워버렸다. 가족에게 생사 여부도 알리지 않은 채 조선인 징용자들의 흔적은 그대로 잊혀졌다. 特に重要なのはですね、死因が書いてあるんですね。でそうするとこの圧死とか変死とか溺死とかですね、窒息とかいう要するに通常ではない死に方が圧倒的に多いんですね。 당시 군함도에서 사망한 조선인의 숫자는 122명. 화장할 당시엔 이름과 사인이 적혀 있었지만 지금은 유골의 정확한 행방을 확인할 수 없다. 이봉렬 씨는 삼촌의 유골이 다카시마 공양탑 아래에 묻혀 있다고 믿고 있다. 이제 저기 그쪽에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너무 위험한데요. 무연고자 탄광 인부들의 유해 일부를 미쓰비시사가 수습해 공양탑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는 길은 가파르고 험했다. 방향조차 찾기 어려웠다. 한참 헤맨 끝에 입구를 발견했다. 그런데 공양탑으로 내려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
길이 험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통행이 금지됐다. 공양탑을 찾아 추모를 했던 이봉열 씨는 무엇보다 삼촌의 유골이 어디 있는지 궁금했다. 여기에다는 구 공양탑의 유골은 영구 공양을 위해 권쇼지 절의 봉안당에 이전 후 안치되었으며 예예. 황망하다니까 이게 뭐요? 우리가 시방 이것 때문에 왔는데 그 유골을 다 어떻게 없애버리는지 그런 것들이 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시마 탄광 폐쇄 당시 유골을 옮겨놨다는 인근 금송사. 그는 삼촌의 유골을 한국으로 가져올 방법이 있는지 알아봤다. まあ聞きたかったのは本当にそこに今立ち入り禁止になっているところから全ての遺骨がそちらの方に。では最近なんかまた移ってきた 2,3 年の間に移ってきたっていうこともない。 금송사에서 보관 중인 유골 중 삼촌의 유골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했다. 현재 금송사에 보관 중이라는 유골은 위패도 없어 누구의 것인지 122명의 조선인 유골이 맞는지조차 알 수 없다. 해방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 땅에 묶여 있다. 그 부채 있는 유골, 그 많은 유골은 다 어디다 어떻게 했냐? 이것은 그냥 뭐 그야말로 유령비요. 후손들 받는 유령비를 심으니까 간단하게 하는 것인데 현재 부채했던 그 유골들은 다 어떻게 어디다 처분했냐? 이제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군함도 탄광에서 죽어간 조선인은 지금도 고향으로 갈 수 없다. 일제강점기 군함도 강제징용에 참혹한 역사가 곧 스크린에서 재현될 예정이다. 과오를 인정하기보다 덮고 가려는 일본 정부. 그들이 숨기려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는 노력은 민간 그리고 문화예술 쪽에서 앞장서고 있다. 실제 소재가 사실이었던 것만큼 그거에 대한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솔직히 좀 몰랐다는 거에 부끄럽기도 해서 많은 창작자들이 이 시대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과거를 이야기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군함도에 대한 문제도 똑같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 보면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시절을 더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닐까? 군함도를 비롯한 세계 문화유산 등재는 민간이 아닌 아베 총리실에서 직접 나선 일로 알려져 있다. 강제동원과 같은 부정적인 역사를 숨기면서까지 오랫동안 철저하게 준비하고 관철시킨 진짜 이유. 아베의 정치적 고향이자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그곳에 있는 쇼카 손주쿠에 그 답이 있다. 2015년 군함도와 함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곳 쇼카 손주쿠. 산업시설도 아닌 이곳이 등재된 이유, 아베 정부의 결정이었다. 아베 총리가 가장 존경한다는 인물 요시다 쇼인이 그 제자들을 가르치던 일종의 서당 같은 곳이다. 요시다 쇼인은 19세기 중엽 일본 개혁의 선봉이었다. 그는 야마구치 지역의 젊은 인재들을 불러 모아 부국강병의 사상을 가르쳤다. 마침내 그의 제자들이 260여 년 일본을 통치하던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켰다. 제자들 가운데 4사람이나 총리 자리에 오르며 일본을 아시아의 강국으로 이끌었다. 日本人にとってとても有名なところなんですか？そうですね、とても有名ですね。吉田松陰って言ったらそういう明治維新の人の中でも立役者の人の一人なので、素敵ですよね。日本人としてそこは誇りに思うところです。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며 아시아의 강국으로 떠오르던 그때는 우리 조선이 끝물을 나락으로 추락하던 구한말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일본의 대륙 정복 야욕에 조선이 첫 희생양이 됐다. 일본을 선진국으로 이끌었던 그 인물들은 우리로서는 망국의 원흉들이었다. 요시다 쇼인의 제자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바로 조선 침략의 장본인 이토 히로부미다. 요시다 쇼인은 일본의 부국 강병을 위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라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정한론을 주장했다.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을 이어받아 조선 침략에 성공한 그의 제자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인 것이다. 쇼카손주쿠 바로 근처에 있는 이토 히로부미의 고택 역시 명승지로 치장돼 있다. 초대 조선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 일본으로서는 근대화의 영웅이지만 나라 잃은 우리 조선으로서는 민족의 적이었다. 아베 총리는 공공연하게 그를 칭송했다. まさに初代の日本の総理大臣です。私は山口県ですから長州にとってもですね、尊敬されている偉大な人物ですね。 요시다 쇼인의 제자 이노우에 가오루. 그는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 조선을 개항시킨 인물이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실질적 배후로 알려져 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의 장본인인 가스라 타로. 1905년 미국 장관 윌리엄 테프트와 맺은 밀약으로 미국은 필리핀 지배권을, 일본은 조선 지배권을 인정받고 곧바로 을사조약을 체결했다. 초대 조선 총독을 지낸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1910년 이완용을 앞세워 한일 합병을 완성했다.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처절한 무단 통치를 시작한 인물이다. 데라우치에 이어 1916년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하세가와는 3.1운동 당시 일제에 항거한 조선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일본 군국주의의 시발점이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이들의 스승인 요시다 쇼인을 기리는 곳, 바로 이곳이 군함도와 함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킨 이 메이지의 산업시설들이 단순히 한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베 정권 집권 이후에 더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의 아시아 침략 전쟁,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들을 지워내는 과정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일본, 그리고 자국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를 지배할 수 있는 일본, 이렇게 이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잘 짜여져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메이지 유신 시대, 일본이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데 사상적 기반이 된 요시다 쇼인과 그의 제자들을 일본인들은 근대화의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다. それがあって今の日本がありアジアがある、お互いのね、今のことに思想というよりもやっぱり産業でしょうね。そうですね。このままやったら日本もアジアもね、何も進歩も何もないよというようなことで若い人たちが勉強してしたんだと思います。 쇼카손주쿠는 일본의 메이지신의 빅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거기서 배출된 인물들이 메이지신을 지도했고 그리고 성사시켰고 새롭게 만들어진 대일본 제국의 리더가 되면서 일본이란 나라를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길로 이끌었습니다만 그 과정은 결코 조선과 중국의 평화공존이 아니라 식민지배와 침략을 씨앗을 흩뿌렸다고 한다면 사실은 쇼카손주쿠는 근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끼친 모든 재앙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난 2013년 아베 총리가 야마구치현을 방문했을 당시 요시다 쇼인의 묘를 찾아와 참배를 하고 존경의 뜻을 밝혔다. 吉田松陰先生の場合はもうみんな尊敬してるんですが、
あんな偉大なストイックな人生を歩んだ人物にはなれないだろうと思っていまして 사실 아베 총리의 가문은 요시다 쇼인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아베 총리의 고조 부인 오시마 요시마사는 요시다 쇼인의 제자였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그는 태평양 전쟁 당시 내각 장관이었다. 전쟁에 패한 후 A급 전범으로 체포되었지만 곧 풀려났고 이후 일본 수상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일본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막는 평화 헌법에 반감을 표한 지도자였다. 目の黒い間に自主憲法が制定をされ、その憲法をこの体で感じたいと。 기시노부스케의 정치적 이념을 그의 손자 아베가 오늘날까지 이어가고 있다. 아베 총리는 공공연하게 외할아버지인 기시노부스케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残念ながら祖父の代にはできなかった。親父の代にもできなかった。それは私たちの世代に課せられた大きな宿題な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주변국의 항의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여전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고 망언을 쏟아낸다. 今までの気持ちをこのまま持ち続け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どちらがから見るかということにおいて違う。So call me if you want a right-wing militarist. 自衛隊が米国の船を守る、それをできるようにするのが今回の閣議決定です。 전범 국가의 과거를 지운 세계 문화유산 등재,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아베 총리는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그의 계획이 완성됐을 때 일본은 과연 어떤 나라가 돼 있을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포함해서 동북아 전체에 군비 축소와 평화 공존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넓혀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아베 수상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행보는 동아시아 전체의 21세기의 새로운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보수 정권은 최강의 군사 대국으로서 아시아를 지배했던 지난 역사를 미화하고 동경하고 있다. 그때를 다시 재현하기 위한 정교한 계획을 그려나가고 있다. 외교 역시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와의 외교 문제도 임기응변이 아닌 장기적인 틀 위에서 일관되고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내가 만나본 그 일본 공무원들은 굉장히 오래 그 분야에서 오래 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그런 누가 이렇게 친하고 어디를 공략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이제 파악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뭐 그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항상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인 것 같아요. 과거사와 독도 문제 등 쉽지 않은 한일 외교. 하지만 대체로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다. 일관된 원칙과 치밀한 전략의 부재 탓이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의 대일 외교는 참사 수준이었다. 그 가장 큰 악영향의 사례는 바로 2012년 8월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경악하고 분노했어요. 제가 공무원이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일을 망칠 수가 있는가였어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2년, 레임덕까지 겹쳐 지지율 하락의 길을 걷고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느닷없이 독도 방문을 감행했다. 한일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다. 누가 가도 되는 거예요, 거기. 예, 그래도 대통령이 간다라는 것은 한국 내에서 대통령이 가면 특별한 의미가 부여됩니다. 특히 외국하고 하나의 논쟁거리가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논쟁거리가 된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한일 관계가
안 좋게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오는 것이고 얻은 것 하나 없이 한일 관계는 처참히 무너졌다. 독도 문제가 영토 문제로 부각됐다. 일본에서는 보수 우익 세력이 활개를 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뒤를 이어 취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적극적인 대통령의 모습에 일본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협상을 이끌어낼 거라는 신랄 같은 희망도 있었다.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는 느닷없이 위안부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韓国政府が元慰安婦の方々の支援を目的とした財団を設立し、これに日本政府の予算で資金を一括で拠出し、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일본이 위안부 협상을 맺은 진짜 이유는 앞으로 위안부에 대해 사과하거나 법적 배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その先の世代の子どもたちに謝罪し続ける宿命を背負わせるわけにはいかない。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들 한결같은 목소리 위안부 문제의 경우 반인도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빨리 해결을 하라라고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걸 버텨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그 문제를 한국 정부가 완전히 해결해 줘버린 거예요.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줄 수 있는 모든 선물을 다 준 셈이죠. 협상이 끝나고 나서야 외교부 관계자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왔다. 당신 누구예요? 누구예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해결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해결했다고 보고하러 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두 분 죽여야 하는 거예요? 지금 뭐해요 이거? 소속이 어딥니까 저도저? 네? 당연히 대한민국 외교부 소속입니다. 외교가 뭐 하는 데예요? 일본 외교가 뭐예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얘기를 그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어제 처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정부가 정부끼리 숙당 해가지고는 우리 정부가 타결됐다. 뭐로 가지고 타결됐다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피해 당사자를 배제한 데다 얻은 것 하나 없는 실패한 위안부 협상. 정부는 또 한 번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제 이 협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만족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되고 지난 24년 동안 이거를 어떤 정부에서도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까지 하고 그랬던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문제를 아주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그런 어떤 걸 받아내서 제대로 합의가 되도록 노력한 그거는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강제성을 부인하고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의 무능한 외교 능력이 다시 한번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 할머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계속적으로 이런 걸 증언을 해도 일본이 나를 부정하지 않냐. 어떻게 부정하냐. 매춘부였다. 강제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매춘부라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거 살아있을 때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죽어서 영원히 매춘부로 낙인 찍혀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가장 두렵고 큰 상처거든요. 일본 정부는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면죄부를 얻었고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다. 하늘에 있는 할머니들한테도 내가 죽어서 가면 이 할머니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너 여태까지 너 살다 오면서 그거 해결 못했나 하면 난 답변이 없어요. 형님,
내가 해결하고 왔다 하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박선 씨, 언니 막 약속했지? 네가 이 문제 해결하고 오느라 하는 얘기 했잖아, 그죠? 그럼요, 내가 해결하고 갈게요. 언니 앞에 가서 내가 해결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가혹한 역사의 피해자들은 일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 이들의 상처를 감싸줘야 할 우리 정부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평화와 공존을 위해 지금 우리는 피해 당사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우리가 좀 더 일관된 철학하에 외교 노선을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 물론 조그만 차이가 있어도 괜찮지만 그래 아주 큰 틀은 바뀔 수가 없죠. 예, 한일 관계가 왜 그 정권마다 계속 바뀌어요?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 문제를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 뭐 표를 얻기 위한 뭐 이런 모습들,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철학적인 역사적 철학을 기본적으로 깔고 하나씩 해결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문제는 이 정부에서 해결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급성을 좀 내려놓고 우리 역사가 치유받을 수 있는 장기적 관점 속에서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는 이미 다이아몬드 맑고 영롱한 다이아몬드 깨뜨릴 수 없는 다이아몬드 사라지